이 최고급 마블링을 보고도 손님이 안 온다고? 네가 고기를 망친 거잖아. 30년 넘게 불리던 상무님이라는 호칭은 이제 빛바랜 명함 속에나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상가 지하의 좁은 계단 밑입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은 락스 물에 부르터 쓰라리고 무거운 쓰레기통을 끌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지릅니다. 어제는 예전 부하 직원과 닮은 젊은이가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혀를 차더군요. 그 차가운 시선이 가슴에 박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영업부서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상무이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제가 흘린 땀방울은 아마 한강물을 채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장 먼저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도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략을 짜고 복잡한 숫자들과 씨름했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발로 뛰고 진심을 다하면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제 평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무척이나 엄격했습니다. 두 아이는 부족함 하나 없이 자랐고 아내는 남편 덕분에 어디 가서 기죽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일상을 누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와 검은색 고급 세단, 그리고 제 이름 속 자와 직함이 선명하게 박힌 명함까지 모든 것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 같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저를 전설적인 영업의 달인이라 치켜세웠고 저 또한 그 명성에 걸맞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무서우면서도 닮고 싶은 스승이었고 상사들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었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었고 제가 세운 전략이 시장에서 통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짜릿한 승리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독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도 저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분 좋은 설렘이 컸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저만의 경영 노하우와 수많은 인적 관계망이 있다면 은퇴 후의 삶 역시 성공 가도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대기만 하면 무엇이든 금덩이로 변할 것만 같던 오만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사회적 지위와 자산이 오로지 저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능력에서 나온 가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성실함과 치밀함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저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화려한 장밋빛으로만 그리며 당당한 퇴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앞길에 어떤 거대한 구렁텅이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퇴임식 꽃다발이 채 시들기도 전에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사업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남들처럼 은퇴하고 산이나 다니며 소일거리나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제가 동네 작은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차리는 건 스스로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격에 맞는 사업, 그리고 제가 가진 시스템, 경영 능력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거대한 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강남 한복판 300평 규모의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분석이 집약된 하나의 기업이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책임지던 영업 상무였던 저에게 고작 식당 하나 운영하는 건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식자재 공급망 구축 그리고 세밀한 고객 관리 체계까지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상위 1%의 고객을 공략한다면 경기 불황 같은 건 남의 나라 이야기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에 살던 집을 담보로 받은 10억 원을 더해 총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신용으로 추가 대출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손님 한 명당 식사 비용이 2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급 매장이니 하루에 30팀만 받아도 한 달 매출은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된 수천 명의 비즈니스 인맥들이 한 번씩만 와줘도 1년은 끄떡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경영 기법을 그대로 현장에 이식한다면 실패할 확률은 전혀 없다고 믿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수천만 원짜리 와인 진열장을 채울 때마다 저는 제가 여전히 거대한 조직의 수장인 양 당당했습니다. 그땐 그 확신이 제 눈을 가린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세운 그 정교한 숫자들의 성이 모래 위에 지어진 것임을 깨닫기엔 제 자부심이 너무나 높고 견고했습니다. 화려한 개업식이 끝나고 지인들이 보내온 화환이 시들 무렵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소위 말하는 개업 효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옛 부하 직원들부터 거래처 사장들까지 제 얼굴을 봐서 한 번씩은 다녀갔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손님이 아니라 부조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비어버린 와인병과 제가 체면 때문에 깎아준 계산서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인맥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던 방식대로 최고급 인력들을 영입하며 업계 평균보다 1.5배 높은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주방장에게는 억대 연봉을 약속했고 지배 임급 직원들도 대기업 대리 이상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만든 전산 관리 시스템이나 보고 체계를 귀찮은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주방에서는 주방장만의 왕국이 따로 있었고 홀 직원들은 손님보다 본인들의 휴게 시간을 더 중요하게 챙겼습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할 식당이 사람 한 명 한 명의 기분에 따라 출렁이는 것을 보며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과도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월세 5천만 원에 인건비 7천만 원, 그리고 최고급 한우 원육 가격까지 합치니 한 달에 2억 원 가까운 돈이 매일같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7, 800만 원은 나와야 겨우 본전인데 평일 낮 시간에 텅 빈 테이블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매주 보고하는 적자 규모를 보며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투자이며 프리미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경영 이론으로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곡선이 위로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은 이론과 너무나 달랐고 그 작은 틈새로 제 인생을 무너뜨릴 거대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만 해도 2천만 원이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적인 물류 대란이 터지며 한우 원육 가격이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식자 재비와 이자는 2배로 불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멈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는 것을 실패라고 배웠고 그 실패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해 결국 살던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전세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금방 다시 강남으로 돌아올 것이라 큰 소리를 쳤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평생 헌신적이었던 아내는 매일 밤 거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고,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 술에 의지한 채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전부 사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며 아내의 인내심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던 아내가 제발 그만두라고 빌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을 때 저는 오히려 아내를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며 내 방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광기 어린 집착을 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땐 제 자존심이 가족의 눈물보다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건강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한낮에도 가슴이 조여오는 공포에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깝다는 생각에 진통제와 소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밀린 월급을 요구하며 가게를 떠나갔고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저는 직접 불판을 닦고 고기를 날랐습니다. 상무이사 시절의 고상한 품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저는 그저 돈에 쫓겨 헐떡이는 늙은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5달째 밀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했고 법원 집행관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꾸몄던 대리석 바닥과 이태리제 조명들이 거친 손길에 뜯겨나가 길가에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예전 직장 후배와 눈이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구석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부심도 그 가구들과 함께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멈춰 섰던 그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정 어린 그 눈빛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상무님이라 불리며 사열을 받던 제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몰락한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조금만 더 빨리 멈췄더라면 이토록 처참하게 발가벗겨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남아있던 직원들은 저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3달치 밀린 월급을 내놓으라며 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던 청년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존경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저 탐욕스러운 악덕 업주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왔건만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제 신용은 바닥을 쳐서 단돈 10,000원도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아내마저 결국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며 이혼 서류를 내미는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붙잡을 염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쌓아 올린 오만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고 남은 것은 수십억 원의 빚더미와 무너진 육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 넘게 쌓아온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붕괴했습니다. 지금 제가 머무는 곳은 창문 하나 없는 3평 남짓한 고시원 방입니다. 62이라는 나이에 차가운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벽에 붙은 곰팡이를 응시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저릿하지만 이 일마저 없으면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호령하던 대기업의 상무이사였던 저는 이제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지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색바랜 작업복을 입고
매일같이 오물을 닦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제 오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배운 시스템과 정교한 숫자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굴리던 수조 원의 매출이 온전히 제 실력인 줄 착각했고, 그 화려한 배경이 사라진 뒤에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땐 몰랐습니다. 자영업은 피냄새에 진동하는 전쟁터였고, 손님 한 분의 마음을 얻는 것은 기획서 몇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공에 취해 세상을 너무나 쉽게 보았습니다. 퇴직금과 집을 통째로 쏟아부어 강남에 대형 고깃집을 차린 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제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무모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아내와 아이들까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가끔 아이들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연락처를 뒤적이다가도 이내 초라한 제 처지를 깨닫고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도망치듯 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속죄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같은 길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명함은 사회가 잠시 빌려준 옷일 뿐이며, 그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그저 길가에 버려진 낙엽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잘못된 확신과 자부심만으로도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 속에서 만나는 주름진 노인은 더 이상 상무님도 사장님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무지함을 뒤늦게 후회하며 하루를 견뎌내는 가련한 죄인일 뿐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찬란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저는 락스 냄새, 자욱한 지하 계단을 힘겹게 오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스스로를 과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고개를 숙이는 이 비참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경고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